우리 증산 천지대도 채널을 방문해 주시는 도생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가 진의 탄강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하감 이중성 선생님의 어린 시절부터 있잖아요. 그분의 그 1928년 무진년 도문 기도와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진사 성인출 오미 낙당당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쭉 이렇게 알아보다가 잠깐 그 다른 주제를 갖고 좀 바깥으로 나갔다가 이제 다시 본래의 주제로 들어와 가지고요. 그 이중성 선생님에 대한 그 말씀 그 내용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것이요. 그 이중성 선생님의 그 아드님이신 이인수 선생님, 지금 이제 89세이신데요. 정읍에서 지금 생활하고 계셔요. 이제 그 이인수 선생님으로부터 2016년부터 지금까지 대략 그 10년에 걸쳐서 쭉 이렇게 찾아뵙고 말씀을 이렇게 이제 경청하고, 그리고 제가 이제 그 판박 소식이 책자에다가 이렇게 쭉 정리를 한 내용들인데요. 그것을 다시 한번 이렇게 여러분께 유튜브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 보면요, 40쪽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상제님의 친필 용봉 독존석갑을 친필을 전수받다 1934 갑술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잠깐 이 내용을 한번 좀 읽어보고 있잖아요. 같이 제가 또 이제 부연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1930년, 31년 이 경호 신민년 이때 있잖아요. 하감 선생은 이제 몇 살이었냐면 이제 34살, 35살 이때 나이였어요. 젊은 하감은 상제님께서 천지공사의 증언자로 내세운 김영렬, 박공호 두 분은 물론 여러 제자들을 찾아가 천지공사의 관련 재료를 수집하는 일에 전임한다. 이들로부터 천지공사의 생생하고도 구체적인 내용을 전해 들으면서 신앙심은 깊어지고 상제님을 향한 경외의 마음은 더욱 두터워진다. 경호 신민년 이때가 이제 오미낙당당의 시간이죠. 이것을 이제 그 상제님의 그 천지기백경 말씀으로 이렇게 알아보면요, 이게 이제 어디 나오냐면은 이제 갑진 그 5장에 나와요. 여기 보면 이렇게 나오죠. 제자가 여쭈기를 세상의 무진 기사에 진인이 해도 중에 나온다는 말이 있으니 믿을 수 있습니까? 상제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덕을 펼 사람이 무진의 머리를 드느니라. 제자가 여쭈기를 세상에 오미의 즐거움이 당당하다, 오미 낙당당이라는 말이 있으니 어떠합니까? 상제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신민이 햅쌀밥 맛이 좋으니라. 이거는 이제 앞에 신민은 상제님이 탄강하신 육식갑자 신미고요. 뒤에 신민은 세진자의 쌀미자 이렇게 같이 이제 음동이죠. 그러나 이제 뜻은 이렇게 좀 다르죠. 이렇게 또 말씀하시기를 세속에 작은 잔치를 강생원집 잔치를 하나니 그러므로 아는 사람은 알고 모르는 사람은 모르느니라. 지자는 지자하고 부지자는 부지니라. 말씀하시기를 내 일은 3번 변하여 판이 이루어지노라. 한 말씀 한 말씀이 다 그 의미가 있는데요. 어쨌든 간에 무진기사의 진인이 해도 중에서 나온다. 또 오미의 즐거움이 당당하다. 이런 말씀을 다 이제 이렇게 긍정해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하감 이중성 선생께서는요, 결국은 무진년 동지에 이 정읍에 처음 오시잖아요. 그리고 이제 기사년, 이 기사월, 기사일, 기사시 이때 이제 11전 낙성식과 봉안식 그때 이제 이중성 선생이 일약 그 보존교에서 뭐랄까 요즘 말로는 스타로 떠오르면서 이렇게 그 자신의 그 존재감을 확 알리게 됩니다. 이제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그 상제님을 직접 천지공사에서 모셨던 수종 들었던 그런 제자들이 다 이제 이중성 선생이라는 그 젊은이의 이름을 알게 되죠. 그래가지고 이제 하감 이중성 선생은 결국
이 경호년 들어가지고요. 이 상계님의 천지공사에 대한 재료가 사라지면 안 되니까 이것을 모아놓아야 되겠다. 맨 처음부터 천지계백경이라는 책을 편설하라는 뜻을 가졌던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이제 김영렬 수석 제자와 여러 제자들, 박봉호, 뭐 김경학, 안내성, 문공신, 쭉 이렇게 김갑칠 이런 제자들을 방문해서 천지공사의 성훈 성적을 수집하는 일에 착수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그러한 사실을 이렇게 우리가 내용을 이렇게 이제 공유하면서요. 이중성 선생의 어떤 전체 일생에 대해서 쭉 우리가 이제 이렇게 크게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1897년 정유년에 이제 경상도 동래군 기장면 거기서 이제 이렇게 태어나셔가지고 어린 시절에는 이제 천재이자 신동이셨고 그 다음에 이제 청소년기로 들어가면서 이제 기장군수와 경남도지사의 일본어 통역관을 하다가 이제 결국은 거기서 독립군에게 어떤 그 기밀을 이렇게 참 전달하다가 거기서 이제 잡혀가지고 1년간 옥고를 치르고 그 다음에 이제 일본에 유학을 가고 그리고 이제 20대로 쭉 넘어가면서는 이제 그 독립운동에 이제 몰두하시게 되죠. 이때 이제 어린 시절에 물놀이 때 그리고 이제 어머니께서 위도하실 때 상계님이 직접 이렇게 현신하셔가지고 이렇게 자신을 이렇게 도와주는 사건 이런 것을 이렇게 깨닫게 경험하게 되고요. 또 이제 독립운동을 할 때 이제 결국은 우리나라에서 독립자금을 걷어가지고 상해 임시정부에 그 김구 선생한테 갖다 주는 그 결사대장, 죽음을 각오한 그런 그 결사대장을 하시면서 독립운동에 몰두하시다가 1927년 후반부부터 김구 주석으로부터 김구 선생으로부터 직접 보촌교회에 들어가서 보촌교회 민족종교 그 운동을 이 독립운동으로 이렇게 전환할 수 있도록 해라라는 이렇게 이제 밀명을 받고 결국은 상기님과 관련한 모든 재료를 수집해서 이렇게 이제 공부하다 보니까 이 우주를 주재하시는 조화주 하나님 미륵불 그분이 바로 이 인간의 몸으로 오셔가지고 천지공사를 행하셨구나. 내가 지금 죽음을 각오하고 되찾으려고 하는 이 우리나라의 이 독립은 물론 그것이 아주 소중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의무로서 소중하고 귀중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 상계님의 천지공사 후촌5만년 천지공사를 볼 때는 좀 작은 일이구나. 그래서 이제 하감 선생께서 거기서 독립운동의 일선에서 물러나서 이제 신앙의 길 천지 대도를 닦는 일에 이제 이렇게 인생을 방향전환을 했다. 그것이 이제 28년 무진년이었다. 그래가지고 무진년 동지에 이 정읍에 이 보촌교에 처음으로 모습을 나타냈다. 얼굴을 알리고 성과 이름을 이렇게 알리게 되는 이 무진동지에 기도하는 사건이 이렇게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기사년에 이제 기사월, 음력 4월, 양력으로는 5월 있잖아요. 이때 이제 선생의 존재감을 알리게 되고 이제 경호 신미, 진사 성인출, 오비낙당당 이런 이제 흐름으로 간다 이거예요. 이때 이제 그 제자분들을 찾아뵈었을 때 그때 얘기입니다. 이 당시 수석 제자였던 김영렬은 말년의 노년이었는데 김영렬 수석 제자님은요 임신년인가 돌아가셔요. 그래가지고 하감 선생과는 약 3년 정도 이렇게 얼굴을 서로 마주대하고 천지공사의 그 어떤 내용들을 증언하신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이때 수석 제자였던 김영렬은 말년의 노년이었는데 젊은 하감에게 자신이 상계님을 모시고 천지공사에 수종들은 많은 내용을 전수하고 그리고 3년 뒤 1132년 임신년에 선하였다. 천지계비경을 보면은 갱요편의 영평비결, 그 다음에 을사편의 이 토정지결, 그리고 또 을사편의 무학의 그 비결, 무학지결 등은 대순전경에는 전혀 나오지 않는 상계님과 제자와의 비결 문답 등이 나오는데 이는 모두 김영렬 정도의 증언으로 보인다.
상계님의 제자 가운데 한문에 능한 분으로는 김영렬, 김광찬, 문공신 등이 있는데 평소에 이러한 비결을 공부하였고 기회가 되었을 때 상계님께 여쭙고 답을 받아 이를 후대에 전할 수 있는 분은 김영렬 성도라고 보여진다. 한편 하감의 학문이 신학과 구학에 밝고 이미 어린 나이에 사서 삼경을 독파하여 꿰뚫고 있으며 특히 정역과 주역에 통달한 학식을 가지고 있었기에 이 김영렬 수석 그 제자 수석 정도의 이 증언을 잘 받아 이렇게 적을 수 있었다. 제가 볼 때는요, 이 제자분들이 먼저 이 앞부분에 있잖아요. 이상호 선생이 이제 그 을충년부터 증사천사 공사기를 이렇게 준비하고 결국은 이상호 선생께서 기사년의 이 중반부에 대순연경 초판을 이렇게 발간하시거든요. 이때 이제 이상호 선생께서 제자들을 먼저 찾아가가지고 1차 재료를 수집을 했었어요. 그리고서 이제 우리 하감 선생께서는 대략 한 5년 정도의 그 시차를 두고 이제 뒤늦게 간 거죠. 두 번째로 간 거죠. 그래서 만나 뵈었던 제자분들은 거의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 제자분들한테는 학습 효과가 있었던 거예요. 아주 두 번째 물으러 오니까 그 옛날에 벌써 20년 그 전의 기억들 있잖아요. 30년 전의 기억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상기할 수 있고, 하감 선생이 왔을 때는 이제 보다 자세하게 또 얘기할 수 있었고, 그리고 하감 선생은 차경석이를 갖다가 꾸짖었기 때문에 다른 제자들이 전부 다 우호적으로 좀 더 환대하고 기꺼이 이렇게 증언을 해 주었고, 또 제가 볼 때는 김영렬 수석 그 제자님은 뭐랄까 여러 가지를 이렇게 좀 메모를 해 두었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추측을 해요. 뭐 20년 30년 전에 일을 갖다가 있잖아요. 그때 있었던 거로 문장이라든지 이런 걸 갖다가 직접 어떻게 다 기억해서 하겠습니까? 아무래도 이 김영렬 수석 제자님은 이상호 선생이 먼저 와서 이렇게 물었을 때 이제 말씀을 해 주었지만, 이제 뭐 그 전이라든지 또 그 즈음이라든지 이제 뭔가 이렇게 메모를 해 놓았을 것이다. 그러다가 이제 우리 하감 선생한테 그러한 재료를 주었지 않았겠는가. 우리가 이제 천지개경 보면요, 그 긴 그 한문 시 같은 게 있어요. 상인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것은 뭐 즉석에서 기억에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은 전혀 아니라고 봐요. 영평비결도 그렇고요, 토정지결도 그렇고 무학지결도 그렇고 있잖아요. 이런 것 등등은 김영렬 수석 제자님이 쭉 이렇게 어떤 메모를, 요즘 말하는 메모죠, 이렇게 해 놓으셨다가 하감 선생한테 주셨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여기 보겠습니다. 천지공사의 재료 수집을 시작하던 1930 경호년에 하감의 아내는 첫째 딸 옥수를 낳았다. 이제 그 하감 선생의 그 이제 결혼 문제가 있어요. 이 문제는 제가 이제 여기서 지금 생략하고 넘어가고 있는데요. 이것은 뒤에서 이제 그 박문기라는 사람이 쓴 박문기라는 분이 쓴 그 본주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 내용을 하면서 제가 이제 그때 하감 선생님의 그 결혼 문제 1929년 기사년 봄에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아드님 말씀으로는. 이 내용은 제가 이제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 1930년 이 경호년에 하감 선생은 이제 그 부인에게서 첫째 딸을 낳는데 이제 그분의 이름이 옥수예요. 하감 선생은 부인과의 사이에서 이녀 일납을 두었어요. 1930년 경호년에 태어난 이 옥수, 옥자 숫자, 그리고 1934년 갑술년에 태어난 둘째 딸 이용수, 용자 숫자, 그리고 이제 1937년 정축년에 이제 아들을 낳아요. 그분이 이인수 선생님이십니다. 자, 이 얘기예요. 자, 해가 흘러 1934년 갑술년이 되었을 때 오로지 천지공사에 대한 재료 수집과 말씀 공부에 전념하던 하감에게 하나의 서광이 비춰온다. 그것은 상계님의 친필을 전수받은 감격스러운 일과 상계님의 후계 사명 계승자이신 고수부님을 뵙게 되는 순간이었다. 결국은 이중성 선생님의 그 천지 대도의 어떤 큰 도를 닦는 그런 어떤 27, 28년 이후의 이 과정이 있잖아요.
진사 성인출 오비 낙당당 이것이 어디에서 1차 매듭이 지어지냐면은 1934년 이 갑술년에 여기서 이제 어떤 매듭이라기보다도 큰 사건이 있어요. 이것은 하감 선생님 개인의 일생으로 봐도 그렇고 그리고 우리 증산상님 백년 교훈사에 있어서도 저는 가장 중요한 사건이라고 봅니다. 이게 뭐냐면은 이 갑술년에 그 상계님의 친필 용봉 독전 석가불 바로 이제 이거예요. 이거 용봉 독전 석가불 대략 이 정도 크기예요. 가로가 한 35, 세로가 한 45 정도 이렇게 된다고 아드님도 증언하시고 또 이것을 직접 봤던 분도 증언하시더라고요. 이 친필이 이 갑술년 그 언제 전수되냐면은 여름 무렵에 이때가 이제 그 대원사에서 이 친필을 하감 선생은 전수받는 사건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해 가을에 그 대원서 우에 가면은 그 수왕암 또는 물왕암, 수왕암인데 거기서 이제 제자 몇 분이 이렇게 모여서 진법주 도통 공부, 수련 공부를 하시게 되는데 이 공부의 말미에 고수부님께서 이제 왕림하셔가지고 이 수련 법석을 이렇게 주재하시게 되고 이때 하감 선생님께서는 이제 고수부님을 뵙게 되죠. 이렇게 그때 이제 그 조우하게 돼요. 이제 그 고수부님에 대한 그 성원 성적도 천지개백경에 이렇게 몇 구절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갑술년이라는 이 사건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 용봉 독전 석가불이라는 상인님의 친필이 이 박금곡 주지를 통해서 박금곡 주지를 매기를 위해서 이중성 선생한테 전수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상계님께서 이중성 선생한테 이렇게 전수하고 내리신 거예요. 이것은 저는 뭐라고 보냐면요. 바로 이것이 바로 이 종통 전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계님께서 고수부님한테 이로부터 천지대업을 너한테 맡기리라. 이렇게 우리서 이제 그것을 갖다가 종통 전수라고 우리 흔히 말하잖아요. 근데 이제 물론 뭐 그렇게 말할 수 있죠. 그렇지만은 상계님과 수부님은 부부 일심 동체 동격이에요. 같은 분야에 지금 천상에서 같이 계셔요. 그 상계님과 수부님의 그 천지 대업을 직접 누가 어떤 인물이 이것을 이제 성사재인할 것인가 하는 그 인물에 대한 어떤 그런 공사 그것은 바로 이 1934년 바로 이 갑술년에 상계님의 친필 용봉 독전 석갑을 이 전수 사건이다. 저는 이렇게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 1925년부터 1936년까지 또 35년까지 있잖아요. 이 10년 있잖아요. 이 10년. 정확히 말하면 1926년 병인년부터 1935년 의례년까지의 이 10년은 고수부님의 10년 신정공사의 그 기간이었어요. 이제 이 기간 안에 이 교훈사가 두 개의 흐름으로 딱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이제 판안의 어떤 흐름과 판밖의 흐름이에요. 판안이라고 한 것은 이미 알려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대부분 다 알고 있어요. 이게 이제 이것을 판밖이라고 하는 것은 알려지지 않았다, 드러나지 않았다, 감추어져 있다. 그래서 이제 이 흐름으로 이렇게 나누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여기밖에 몰랐어요. 이게 전부인 줄 알았죠. 이 흐름을 타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차경석의 보천교, 그리고 70년대 80년대의 이변교, 이제 3변교 이렇게 넘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걸 가지고는 상계님 그 교훈의 어떤 그 비밀을, 교훈의 내막을, 천지용사의 핵심을 알 수가 없어요. 이제 그것을 이렇게 뭐랄까 말하는 상계님 말씀이 바로 이제 이 성화진경이에요. 이게 참 굉장히 중요한 경전이죠. 작지만은 김영렬, 김자연, 김갑칠 등 구리골 안동김 씨 그분들의 후손들이 기록한 거거든요. 자, 여기 이제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이렇게 했어요. 자, 또 가라사대 내일은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판밖에 아무개 씨가 있는 줄 몰랐단 말이다. 또 가라사대 내 일을 해야 되니 김성국이를 데리고 오라. 천지공사를 결정하자. 이렇게 우리끼리 일했으나 내일은 판밖에 있단 말이다. 아이고, 참. 판밖에 있으니 알 수가 있나. 물론 지금 이제 판안에 있는 분들 중에서 그 판안에 있는 단체가 그 교단이 그 모임이 이게
말할까 삼변교훈이다, 진짜다, 뭐 이렇게 이렇게 확신하시는 분들한테는 뭐 문제될 게 없죠. 그러나 이제 그건 아니다. 이 10년 공부 도로함이 타버렸다. 알고 보니까 도로 본자리로 떨어졌다.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이게 이제. 그럴 때 이제 상견님 말씀해요. 우리끼리 이랬으나 내일은 판밖에 있단 말이다. 자, 뭐라고 하시냐면은 손을 쥐시고, 상견님께서 이렇게 손을 쥐셨어요. 이게 이렇게 주셨는지 이렇게 주셨는지 하여튼 손을 쥐시고, 이 손 속에 무엇이 있다면 이 손 속에 무엇이 있는 줄을 아느냐. 그것은 손을 오므리고 있는 사람은 알지, 이걸 못 본 사람은 전혀 모르죠. 이렇게. 그러니까 모른다는 얘기예요. 자, 방에 일을 두고, 방 안에 일을 두고 마당에서 야단친단 말이다. 이제 이렇게 방 안에서 일이 진행되고 있는데 마당에 있는 사람은 방 안에 있는 일을 모르죠. 그러니까 마당에서 난리 친다는 것은 엉뚱한 그런 참 전혀 모르고서 마당에서 난리 친다. 뭐 지금 백년기원사가 그렇게 흘러왔다는 얘기예요. 어마하게도. 참말로 참 이건 상현님께서 이제 결국은 이 성화진경 동국비서에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내일은 판밖에 있단 말이다. 붉은 장 딱 소리치고 판박 소식이 들어와야 도통판을 알게 되고, 도통판이 들어와야 내일이 될 것이다. 얼마나 이게 사실 좀 알고 보면 허망한 일입니까? 참 이게 참 속 시원한 말씀은 아니에요. 이게 판밖에 있는데 붉은 장딱이 소리쳐야 된다 말이지. 그래야 판박 소식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붉은 장딱이 뭐예요? 알고 봤더니 1897년 정유생 하감 이중성 선생님 붉은 장딱이 소리친 사건, 그거 뭡니까? 천지개벽경의 편술. 그래서 결국은 1992년에 느지막이 이 한문경제도 나왔다가 이제야 비로소 이제 우리가 이제 100년 그 천지용사가 거의 마감되는 이 시점에 뭐 번역본을 내가지고 말이야 여기에 뭐가 들어있다는 둥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이 참 판박기란 말씀이 이 성화진경에 이 동국비서에 많이 나오거든요. 이렇게 참 여기 한 구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판밖에 도통종자를 하나 두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장차 그 종자가 커서 천하를 덮으리라. 아이고 참말로 이렇게 이제 말씀들이 나오는 바로 이 사건이에요. 지금 우리가 바로 이제 알아보는 것이 있잖아요. 이 판 밖에서 말이지, 응? 이 손에 오므리고 있는 이 손 속에서 무엇이 있었나, 이제 이것을 이렇게 펴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걸 까가지고 지금 이렇게 우리가 알아보는 이런 과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요, 여기 보면요, 이 1934년에 이 갑술련에 있었던 상계님의 친필 전수 사건, 그러니까 저는 그 생각을 해봐요. 이 하감 선생의 그 개인의 일생, 그분의 그 마음자리로 들어가 가지고요, 그분의 삶이 이게 굉장히 뭐라 할까, 드라마틱하지 않습니까? 어릴 때 천재이자 신동이셨어. 그런데 10대 때 참 뭐랄까 뜻하지 않은 독립운동에 힘을려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또 1년 동안 옥고도 치렀어. 거기서 참 고문을 당했지만 또 입도 풀지 않았어요. 나왔다가 일본으로 유학 갔다가 어머니 돌아가시고 말이죠. 그러다가 결국은 독립운동에 투신해 가지고 수없는 사선을 넣으면서 막 이렇게 활동을 하신다 이거예요. 그러다가 언제입니까? 바로 이제 28년, 29년 이 무렵에 27, 8, 9 이렇게 이 무렵에 또 하감 선생의 또 인생이 바뀌잖아요. 이제는 이분은 자기가 그렇게 하려고 했던 독립운동을 접고 이제 상계님이 천지대도를 닦는 데 이제 마음을 두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인생이 또 확 바뀌는 거예요. 이렇게요. 야 이게 그러면서 이제 결국은 그토록 닦으려고 했던 상계님의 천지대도를 이 사건을 휘말리면서 결국은 그 중심으로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결국은 그냥 막연하게 증사천사 공사기를 비롯한 이런 그런 기존의 재료들을 보고 뭐 천지공사를 보셨구나, 상인님이시구나, 대선생님이시구나, 미륵불이시구나, 이렇게만 알다가 이제 제자들을 이 경호 신민년에 이제 만나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 제자들을 만나서 천지공사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뭐 이렇게 이제 재료를 수집한다고 하지만 그 내용을 듣지 않습니까? 근데 제자들은요, 상해님을 모신 연조가 다르고 그 수종들은 공사가 달라요. 그러니까 그 제자들보다도 그 제자들로부터 이 재료를 수집하는 뭐 청원 선생도 그렇겠지만 하감 선생은
야, 상계님이 이렇게 공사를 보셨구나. 세운공사, 교훈공사, 그리고 상계님께서 이러한 신권과 이러한 기적을 행하셨구나. 그것을 종합적으로 이렇게 뭐랄까 알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제가 볼 때는 제자분들보다도요 더 상계님에 대해서 확신을 갖게 되고 있잖아요. 그 공경하고 한편으로는 또 두려워하고 있잖아요. 경외라고 하잖아요. 이렇게요. 신앙심이 깊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감 선생은 자신이 독립운동을 줬고 이 신앙에 내가 천지대도를 닦아야 되겠다는 그 목적을 지금 달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이 경호 신민연, 김영렬, 박공호 이런 분들로부터 이게 성원 성적을 이렇게 전해 듣고 뭐 다른 분들로부터 또 전해 듣는 이 순간이 하루하루가 그것을 전해 듣고 적고 그것을 또 정리하고 자기가 숙고하고 생각하고 그러면서 이제 태우주 수행에 들어가고 서전서문을 또 읽게 되고 서전서문을 50만 도 읽으셨대요. 뭐 그러면서 50만 도 읽게 되는데 그 기간이 5년이 걸렸다는 거예요. 밥만 먹고 그것만 읽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아주 그냥 그때 농경사회였으니까 지금 같은 산업사회가 아니었으니까 이미 그때 하감 선생은 이제 결혼도 하셨고 그리고 장인 장모도 계시고 또 이제 저쪽에 부산에 계시던 아버님도 이렇게 이제 포교를 해가지고 이렇게 모시고 왔고 그래서 이제 이 정읍에 이제 뿌리를 내렸죠. 이제 그 와중에서 이제 하감 선생은 뭐냐면은 서전서문 50만 독을 읽으셨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지금 가능한 일입니까? 저는 기껏해야 몇 독이나 읽었을까 창피해서 말이 안 나오는데. 야, 그러니 이제 말 그대로 오미년에는 즐겁고 당당했어요. 떳떳했다 이겁니다. 이제 오미신유 이렇게 해서 이제 이때 이제 하감 선생께서 가장 가깝게 지내셨던 그 제자분이 이남 박공호 성도님. 하감 선생보다도 21살 연상이셨지만 서로 두 분이 서로 존댓말 하면서 선생님이란 칭호를 이렇게 서로 붙이면서 아주 가깝게 있지 않습니까? 같이 만나서 대화하고 어떤 사업을 추진하고 어떤 일을 추진하고 그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때 어떤 게 있었냐면요. 뭐가 있었냐면은 이 1934년 이 갑술련 무렵이 들어와 가지고요. 하감 선생과 이남장 박공호 이 종도님은 뭘 하게 되냐면은 이 갑술련의 그 대원사 위에 그 수왕함에서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진법주 이 도통 공부 수련 공부를 하시게 됩니다. 이 내용이 본래 이제 어디에 이게 써 있냐면 있잖아요. 그 이정립 선생이 그 저술하신 편술하신 이 증산교사에 써 있어요. 이 증산교사는 남주 이정립 선생님, 형 이상호 이 선생을 도와서 결국은 동아교를 개창했고 결국은 해방 이후에 이제 그 대법사 증산교 거기에서 이제 중심이 되셔가지고 대순경영 3판 이후에 그 판본과 모든 저술 활동에 중심이 됐던 분이에요. 원래 이제 이정립 선생은요, 원래 이름은 이성영인데 그분이 자기의 이제 자를 갖다가 바를 정자 설립자 내가 바르게 세운다. 그리고 그분이 호는 남조예요. 남조선 배주자. 그래서 자기가 남조선 빼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 주인공 의식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대드목 의식이 있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이 그렇게 많은 저술 활동을 하시고 이렇게 큰 업적을 쌓으셨던 분이에요. 여기 이제 그 증산교사라는 이 서책은요, 이정입 선생이 1968년에 이제 선화하셨고요. 77년인가 그분의 이제 자식들에 의해서 이제 유고로서 정리된 책으로 이렇게 보여져요. 여기 보면 이제 이렇게 나와요. 이게 몇 쪽이죠? 219쪽이네요. 쭉 이렇게 이제 이 당시 이제 신미, 경호, 신미, 임신계유, 갑술 요 상황 일을 갖다가 쭉 여기 이제 쭉 써 있는 거예요. 이 내용은 사실 다 이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도사적으로는. 자, 뭐가 나오냐면요. 갑술련에 이제 얘기를 나와요. 뭐라고 나오냐면은, 이제 9월에, 이제 갑술련 9월에요. 9월에 이중성의 주체로, 이제 이중성이 자기가 중심이 됐다기 나오는 거예요. 9월에 이중성의 주체로 모악산 물왕암, 그러니까 수왕암이에요.
대원사 위에 있잖아요. 있는 그 암자 있잖아요. 여기에서 무왕암에서 이중성과 그의 처 최씨, 그러니까 최세대 충분이에요. 이중성 선생보다는 13살에 연하신 분인데 이분이 그때 이제 이분이 둘째 딸 이용수 둘째 딸을 낳고 나서 이제 같이 참석한 거예요. 자, 이중성과 그의 처 최씨와 김경학, 김영학, 박공호가 이렇게 박공호 또 이제 이성영 이 증산 이 교사를 이 저술하신 이성영 또 김수응 등이 진법주 수련을 이렇게 어냐면 수련을 할세 이렇게 수련을 했다는 거예요. 진법 수련 공부를 갖다가 이게 이제 일종의 도통 공부를 하신다고 이때 이제 이렇게 이름이 나오잖아요. 이렇게요. 이분들 말고도 또 몇 분이 더 있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그 수왕암이라는 그 암자가 크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참석한 것은 아니었고요. 여기서 이제 다른 이름은 아는데 이제 김수웅이라고 하는 분이 나오는데 이 김수웅이라는 분은 고수부님을 수발들었던 고수부님보다 대략 20살 연상이었던 그 전대윤이라는 그 여성 종도님이 계셔요. 그분의 아들이에요. 김수웅. 그 다음에 이제 그분의 동생이 또 김수남, 또 김수남이란 분의 그 따님이 김순자라고 하는 분인데 그분은 이제 선정원경을 쓴 고민한 그 종도님의 또 며느리가 되시는 분이에요. 또 이렇게 인간관계가 엮여지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분들이 이제 몇 분이 이제 그 수왕암에서 이제 진법주 수련, 진법주 일종의 이제 도통 공부를 했었어요. 이때 이제 이것을 그 아드님한테 들어보니까요. 이것은 이중성 선생의 주체라고 되어 있지만 그때 이중성 선생과 그리고 이제 박공호 이 종도님이 굉장히 가까웠대요. 결국은 종도하면 박공호 종도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이때 이 진법주 이 공부를 할 때, 진법주 수련 공부를 할 때 이제 그냥 청소물 떠놓고 수련하는 게 아니고 있잖아요. 이 진법주 공부는 어떠한 그 좀 절차가 있고 어떤 그게 있는가 봐요. 저도 이제 그것을 좀 알아보려고 했었는데 뭐 참 그런 쪽으로는 저는 별로 또 관심이 좀 없어요. 저는 이게 도통 공부 같은 거는 그래가지고 이제 뭐 또 자세히 아는 분도 없고 여기 보면요 천지개벽경 을사편 1장에 이렇게 상계님께서 내리신 그 주문에 대한 내용이 쭉 나오는데 첫 번째 나오는 주문이 진법주예요. 여기 이렇게 나옵니다. 하루는 대선생께서 가르침을 내리시니 진법이라. 이게 진법주예요. 말씀하시기를 진법은 천하의 큰 법이니 왕우장상의 그릇이 아니면 공부할 수 없느니라. 공부하지 못할 사람이 공부하면 신벌을 받아 살아나지 못하노라. 말씀하시기를 진법 공부가 설의 법이 있고 이렇게 뭔가 이렇게 진설하는 데 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고의 법이 있고 보의 법이 있고 그러니까 서류법이 있고 고유법이 있고 고의 유법, 고의 법이 있다. 그 다음에 보유법, 이 걸음보자거든요. 여기에 보의 법이 있어 다른 공부와 같지 않으니 먼저 알고 행한 사람에게 물은 다음에 행하여야 옳으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치성 음식을 이렇게 이제 이렇게 진설하고 어떤 그 진법주를 읽고 거기서 어떤 행하는 어떤 절차가 있는가 봐요. 그때 이제 그 이 진법주 도통 공부, 진법주 수련을 할 때 있잖아요. 그때 이제 필요한 그런 어떤 비용이 들어갑니다. 여기 제가 아드님한테 들은 써놨어요. 이 수련 공부에 필요한 재물비 등 일체의 경비 조달은 이중성이 맡았다. 이중성은 과거 독립자금을 모을 때 깊은 친분이 있던 안학의 김홍량. 여기 제가 이제 오탈자인데요. 강홍량이라고 했는데 김홍량이에요. 그때 이제 하감 선생께서는 그 비용을 갖다가 어떻게 이제 그걸 마련했냐면 그건 이제 이중 선생이 내가 맡겠다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추진했던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는 원래 그 독립자금 모을 때 친분이 있던 안학의 황해도 안학의 이 김홍량 당대 조선의 최고 부호 7만석을 했던 분이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공주 부호 김갑순 또 이제 광주의 현준호 등에 의해서 2만 원을 희사받았대요. 지금의 2만 원이 아니고 그 당시 2만 원은 큰 돈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중에서 3천 원은 생활이 어려운 이 대선생님의 제자분들에게 이렇게 드리고 생활비로 드리고 그다음에 그 중에 또 7천 원은 미륵불교 그 미륵불교에 또
희사를 하고 나머지니까 10,000원이죠. 이걸 가지고 정성 공부의 비용으로 전액을 쓰게 된다. 그래가지고는 그 정성 공부에 필요한 그 재물 있잖아요. 그 재물을 갖다가 어디서 했냐면은 뭐 수암이라는 건 그 산 꼭대기 거의 그 정상에 있는 거니까 거기서 뭐 음식 마련하고 음식 거기서 뭐 이렇게 장만하고 한 게 아니라 전주에서 그걸 다 마련해 가지고 지게를 져 가지고요. 그래 가지고 거기까지 이렇게 옮겼대요. 매일같이. 이 공부가 며칠 공부였는지, 그것이 뭐 우리가 보통 공부를 하면은 21일 공부다, 49일 공부다, 뭐 이런 말을 우리가 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것에 대해서 그 경전 선생의 이제 도전에도 이제 자세히는 안 써 있어요. 내용이 이제 더 이상 불비해 가지고요. 그런데 이제 그 홍범초 교수님이 그 편술하신 저술하신 이 증산교사의 범증산교사죠. 여기 보면요, 바로 이제 용봉 독전 석갑을 사진 찍은 거, 사진이에요. 이거와 함께 좀 내용이 여기 좀 써 있어요. 이제 홍 교수님은 이렇게 돼 있어요. 이 1234년 갑술련 사건이 아니라 1235년 의례년 사건으로 이렇게 사건으로 써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아드님의 증언이라든지 또 경전 선생님의 그 도전 기록을 보면 있잖아요. 1234년 갑술련 사건이에요. 자, 그렇지만 이제 범초 선생께서는 이렇게 쓰고 있어요. 을해년 35년에 이중성이 광주의 부호 현준호에게서 1만 원을 희사받아 대원사에서 큰 치성을 올리고 9일간 진법주를 읽는 수련석을 열었는데,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제 이것은 을해년이 아니라 갑술년 1234년이었다. 그리고 이제 이 비용 조달은 광주 부호 현준호가 아니라 아드님의 말씀에 의하면은 안악의 부호 김홍량, 그리고 공주의 김갑순, 현준호 등에게서 2만 원을 받았던 것이다. 이렇게 아드님은 그 아버지의 말씀이니까 그 말씀이 더 정확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대원사에서 큰 치성을 올리고 9일간 진법주 수련을 열었다. 대원사가 이제 여러분 대원사 가보셨잖아요. 그 모악산의 그 대원사, 이 금산사하고 좀 다른 각도에 있죠. 이렇게요. 쭉 올라가면 중턱에 이제 대원사가 있어요. 거기까지 올라가도 요즘에 많은 분들이 그 올라가는데 좀 힘들어요. 돌길이에요. 거기서 다시 또 어떻게 올라가냐면 그쪽 올라가다 보면 쭉 저 위에 이제 수왕암이 있어요. 물왕암이 있다 이겁니다. 거기서 이제 그 공부를 했는데 또 이제 거기 가다 보면요, 이렇게 중간에 어디로 가냐면 전주 김씨 김일성 전주 김씨잖아요. 여기에 이제 시조묘 김태서라는 분의 그 시조묘가 있다. 또 이렇게 해서 거기에 있다 한번 가본 적이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여기서는 뭐냐면은 9일간의 진법주를 읽는 수련석이었다. 이렇게 여기서 이제 날짜까지 또 말하고 있는데 뭐 이렇게 그냥 우리가 이제 참고로 알아주시고요. 그래서 이제 이때 뭐가 있었냐면은 여기서 이제 홍 교수님은 뭐라고 말했냐면, 여기서 이 9일간의 진법주를 읽는 수련석이 있었는데 이때 90이 넘는 대원사주지 박근국이 나와서 이 좌석에 참석한 종도 김경학, 김영학 등과 중도의 문인 이중성, 이정립, 그러니까 이성영이죠. 이정립 선생 남주. 그 다음에 윤순택 등의 얼굴을 차례로 살핀 후에 말하기를, 이 친필을 노장 100세 후에 전하지 못하면 유한이 아니겠는가 하고 보발하고 있던 이중성에게 전하였다. 이 친필은 종이로 싸고 비단으로 싸서 보물처럼 보관된 것이었다. 이렇게 이제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이제 홍 교수님이 이제 이렇게 나름대로 이제 교사를 쓰신 것이고요. 아드님이 아버지한테 직접 들었던 얘기. 이 얘기가 더 가깝지 않겠습니까? 뭐 가깝다기보다 그게 사실이죠. 그때 이제 이 아드님 말하면요, 가을에 갑술년 가을에 거기서 이제 이 진법주 수련 공부가 있었고, 이 가을에 있었던 수련 공부 이전에 사전 모임이 있었대요. 미리 이 박공우라든지 김경학, 김영학, 이중성이라든지 이 참석자들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이제 제가 볼 때는 여름, 뭐 늦여름이나 이렇게 여름이었던 것 같아요. 정확한 날짜는 말씀은 안 하시더라고요. 선생님도 이인 선생님도. 그때 이제 이 사전 모임을 할 때, 그때 이제 거기서 수강하면서 뭐랄까, 거기서 진법주 수련을 한다면 오늘날 갑자기 가서 우리가 수련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건 아니잖아요. 거기 누가 있어요? 밑에 주지가 있잖아요. 대원사 주지가 누구예요? 상인님의 제자 박근곡 주지가 상인님 제자잖아요.
그 제자들끼리 더 서로 알아요. 박근곡, 박공옥, 김경학, 김영학 다 알지. 다 상계님 제자 종도반열이니까. 그러니까 거기 가가지고 박근곡 주지한테 어떻게 해야 돼요? 얘기해야지. 허락만 해야죠. 어? 일방적으로 통보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해서 이제 노년이 됐고 말년이 됐고 이렇게 해서 이제 대선생님 이렇게 참 화천하신 지 오래됐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마지막에 말이지 도통 공부라도 한번 해봐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한다. 그때 이제 모였다는 거죠. 근데 그때 모였을 때 이 박근곡 주지는 바로 이제 또 그분은 이 순간을 기다렸어요. 마치 그것은 뭐가 똑같냐면은 박공호 종도님이 1909년 6월 23일 날 상계님께서 어천하시기 화천하시기 하루 전날 상계님이 또 비밀스러운 명을 받지 않습니까? 앞으로 20년 뒤에 무진년 동지에 바로 이제 이 정읍의 기두 처음으로 얼굴을 내밀고 등장하는 사람이 있다. 그리고 너한테 성원 성적을 묻는 자가 있다. 그 사람한테 의통인패를 전달하. 이름은 안 가르쳐 주시죠. 그렇게만 가르쳐 주셔가지고 박공호 이 제자도 박공호 정도도 20년을 기다리잖아요. 그런데 그거에 앞서서 30년을 기다렸던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 하면 바로 박근곡 주지예요. 바로 대원사 주지 박근곡. 이제 그 내용이 어디 나오냐면은 이 도전에 또 그것이 또 잘 이렇게 경전 선생께서 이제 이 도전에다가 또 잘 정리해 두셨어요. 여기다가 뭐냐면 이제 박근곡은요 상계님께서 1901년 신축년 7월 7일 날 그 대원사에서 대원사 그 옆에 바로 뒤에 이제 칠성각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이제 그 중통인이 그 도를 이루실 때 뭐 흔히 말하면 세상 사람 말로는 도통이지만 뭐 도통한다는 그런 도통이 아니고요. 중통인이 무국대도 이 천지대도를 이렇게 이루실 때 있잖아요. 그때 수정 들었던 사람, 수정 들었던 분이에요. 제가 이제 자료를 찾아보니까 상계님보다는 17살인가 이렇게 연상이 있더라고요. 경남 하동포도로서 쭉 이렇게 이제 스님 생활하시고 금강산에도 계시고 이러다가 이제 결국은 이 대원사로서 대원사에 왔던 분이었는데 이분이 이제 1900 언제냐면은 이 1901년에 상계님 그 성도할 때 그때 이제 수종을 들었던 분이고요. 그리고 1903년 계묘년에 그때 상계님께서 이 금산사에 저쪽 말사가 있어요. 그때 말사라고 그러나 금산사에 그 청년암이라는 암자가 있어요. 청년암. 저는 이제 여러 번 가봤어요. 청년암이라는 암자는 이게 수왕암이잖아요. 모악산 위에는 그 대원사 위쪽으로는 수왕암이 있고 또 이제 금산사로 이렇게 우리가 큰 이제 이렇게 앞에 문을 들어가 가지고 쭉 들어가면은 저쪽에 앞에 이제 금산사 미륵전이 있고 이제 대웅전이 있잖아요. 쭉 들어가다 보면은 중간에 오른쪽으로 살짝 방향을 틀어서 언덕을 넘어가는 고개가 있어요. 그걸 이렇게 넘어가게 되면 거기에 뭐가 있냐면 청년암이라는 암자가 있어요. 그 청년암이라는 암자 앞에 동네가 안양동이에요. 그 안양동에서 상계님께서는 중요한 공사를 보신 게 있어요. 그 김호윤 정도가 증언한 거예요. 노광범이라는 그 사람을 갖다 불러다가 상계님께서 막 이렇게 막 뺨때기, 씨아대기란 말은 좀 험한 말이네요. 이렇게 막 이 뺨을 때려가지지 않습니까? 수없이 때려가지고 그 노광범이를 깨워요. 거기서 이렇게 그 공사가 있어요. 바로 그 무왕암 고개 거기 그 동네가 안양동이에요. 그 안양동 바로 거기에 있는 그 암자가 바로 뭐냐면 그게 청년암이에요. 이 청년암에서 상계님께서 1903년 이 계묘년 날짜도 나와요. 4월 11일 날. 그러니까 그 전날 4월 10일 날 전날 이 상계님께서는 누굴 데리고 거기서 이제 하룻밤을 이렇게 지내시게 되냐면은 이 박금고기를 데리고 거기서 이제 같이 이렇게 하룻밤을 주무셨다. 어떤 가르침을 내리셨다. 그 기록이 있어요. 이제 그거에 대한 기록이 제가 볼 때는요. 그러한 기록들이 다른 경전에는 나오지 않는데 어디 나오냐면은 이 대순진리의 이 전경에 나온다고 저는 봐요. 이제 이런 내용들을 경전 선생님께서는 이제 다 끌어다가 도전에다가 이렇게 넣으셨어요. 여기 보면 이제 여기 이제 문헌상으로 여기 나오는 거예요. 뭐라고 나오냐면은 자, 그 후 어느 날 이제 이게 이제 1901년, 2년, 3년 이 무렵에 이제 어느 날 자, 금곡이 상제를 정중하게 시좌하더니
이렇게 그 박근곡과 상제님과의 이 대화가 있어요. 박근곡이 이제 여쭈는 거예요. 상제께 저의 일을 말씀하여 주시기를 청원하였도다. 상제께서 가라사대 너는 그대는 전생이 월광대사인마 월광대사인마 그 후신으로서 대원사에 오게 되었느니라. 그대가 할 일은 이 절을 중수하는 것이고 내가 그대의 수명을 연장시켜 주리니 90세가 넘어서 입적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제 그 박근곡 이 주지는요 1946년인가 해방 다음에 돌아가셨어요. 아주 막 힘이 엄청나게 큰 좋은 장사이셨고 아주 장수하셨죠. 한참 오래 사셨으니까. 근데 어쨌든 이 제가 볼 때 이 박근곡 주지가 이제 상인님하고 같이 이제 이렇게 여러 번 대면할 수 있는 기회도 있고 또 같이 이제 하룻밤 모시고 자면 있지 않습니까? 당연히 뭐 우리도 상인님 모시고 자는 기회가 있다. 그러면 우리도 궁금한 거 여쭤볼 거 아닙니까? 선생님 제 전생이 어떻게 됩니까? 뭐 이런 걸 받는지 어떠는지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상인님께서 너는 전생에 월광대사였다. 뭐 그 후신으로 오게 됐다. 이런 말씀도 해주고요. 너는 몇 살까지 산다. 이런 말씀도 해주시고요. 그리고서 이제 그렇게 했다고 저는 정황이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가 그 다음 날 1903년 개묘년 바로 4월 11일 날 아침에 해가 뜰 때 그때 이제 상인님께서 딱 지필목에다가 이렇게 종이에다가 이 붓을 들어가지고 바로 이제 이 용봉독존석갑이라는 이 글씨를 쓰신 거예요. 용봉독존석갑을. 그래가지고 이것을 이제 어떻게 했냐면은 거기 이제 같이 이제 그 하룻밤을 이렇게 가르침을 내리셨던 박근곡이한테 이제 거기서 명을 내리신 거예요. 어떻게 내리셨는지는 몰라요. 제가 현장에 없었기 때문에. 그것은 뭐 누구만 아는 거예요? 박근곡만 아는 거죠. 결국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거죠. 이제 너는 대원사 추진을 쭉 하는데 거기서 앞으로 이제 거기에 나의 제자들이 말이야 도통 공부한다고 모일 때가 있는데 그때 아무것이가 있다. 그렇다고 이름을 얘기했겠습니까? 상계님께서 박공성도한테 박공호 제자한테도 이중선 선생 이름 말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나의 제자들이 모여서 도통 공부를 할 때 어떠한 그 얘기해 주셨겠죠. 아무것이가 있다. 그때 네가 이 나의 친필을 전하라. 이렇게 이제 명을 내리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박근곡은 상계님을 미륵불라고 아주 굳게 확신하신 분이에요. 천신이 내려오셨다. 하나님이 내려오셨다. 이 미륵불이다. 이렇게. 그래가지고 이제 그분이 그것을 쭉 이제 상계님 천주공사에 보는 기간에서는 상계님께서 어떤 명을 내리시면 지시를 내리시면 그걸 했고 제자들과 딱 또부터 교류를 했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1909년에 상계님께서 화찬하셨고 그리고 이제 10년, 20년, 드디어 34년 이제 이 무렵이 되니까 어느 날 갑자기 박공호나 김경학, 김영학 등 자기들 다 같이 종도 반열이니까 서로 얼굴 알잖아요. 와가지고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 진법적 공부, 도통 공부를 하려고 한다. 그 순간에 박근곡 주지는 얼마나 기뻤겠어요. 아이고 드디어 말이요. 그때가 이제 34년이니까 31년 전에 개묘년에 내가 이제 대선생님을 모시고 그 모악산 그 금산사 저쪽에 그 청년함에서 나한테 이 친필을 써주시면서 이렇게 전하라 했던 그 사건 그게 딱 현실로 드러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아드님 그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인수 선생님 말씀을 들어보니까요. 내가 여쭤봤어요. 몇 번 여쭤봤는데 아니 어떻게 그 박근곡 주지가 아버지라는 걸 확인하고 줬답니까? 이제 이렇게 여쭤볼 수 있잖아요. 그랬더니 이미 박근곡 주지는 이 박근곡을 비롯한 제자들이 와서 도통 공부를 한다고 그랬을 때 벌써 이제 상계님 대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이 이렇게 현실로 드러나는구나. 그러면서 이제 누가 참석합니까? 이제 이런 내용들을 이렇게 이제 물어봤다는 거예요. 박근곡 주지가. 그리고 이미 그때 이중성 선생은 이 기사년 기사월 기사일 사건으로 이름이 많이 알려졌을 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신앙사회에. 그래가지고 이제 박근곡 주지는 누구란 걸 알았죠. 거기 이제 온 그 사람 중에서 어떤 청년인가를 벌써 딱 이제 31년 전에 상현이께서 말씀하셨던 내용도 있고 박공호라든지 이렇게 물어보니까 알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날 그 대원사의 법당에서 사전 모임을 하다가 이제 잠깐 쉬는 시간에 있었던가 봐요. 그때 이제 뭐 쉬는 시간에 있었던지 사전 모임 중간이었는지 저는 잘 모르는데 하여튼 사전 모임 때 그때였대요. 박근국 주지가 비단 주머니로 뭐를 쌓고 들어왔대요. 들어와가지고는 쫙 거기서 이렇게 얼굴을 살피니까 이건 박공호구나, 이건 김경아이구나, 예를 들어서 이게 쭉 확인하고 나서 있지 않습니까? 딱 이중성 선생 앞에 왔다는 거 아니에요. 자리에 앉아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와가지고는 이제 이렇게 확인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그 비단 주머니로 쌌던 걸 갖다가 주머니 채 있잖아요. 비단 주머니로 싹 쌌지 않습니까? 상인님이 친필을 그걸 갖다가 이중성 선생 앞에다가 딱 놓고 거기서 2번 절을 했대요. 저 박용국 주지가. 그 주지 스님이 와서 갑자기 와서 뭘 앞에 놓고 2번 절하면 의아스러운 일이잖아요. 깜짝 놀랄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하감 선생께서 놀라가지고 이제 여쭤봤다는 거예요. 주지 스님, 이게 무엇인데 왜 제 앞에 놓고 이것을 이렇게 절을 하십니까? 딱 그러니까 이 박은국 주지가 비단으로 쌌던 것을 딱 이렇게 펼쳤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상계님의 친필이 딱 나타났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 말을 했다는 거예요. 내가 31년 전에 이 대선생님을 모시고 청년함에서 하룻밤을 모시고 내가 자면서 가르침을 받았는데 아침에 새벽에 해가 뜰 무렵에 이걸 써주시면서 내 제자들이 이 대원사에서 하여튼 여기 도동 공부를 한다고 하는 때가 오니까 이렇게 전하라고 했다. 그래서 내가 이제 전한다. 이렇게 하고서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도 이제 그 말씀을 듣고 있잖아요. 그 말씀을 들을 때는 게 정리가 안 돼요. 그 말씀을 들은 그날 밤이라든지 그 뒤에 두고두고 이것을 음미해 보는 거죠, 있잖아요. 그러면 그 상황 속에서 이중성 선생의 마음은 어땠을까? 그리고 옆에서 그 지켜봤던 다른 제자들의 또 어떤 그런 반응은 무엇이었을까? 그때 뭐 휴대폰이 있었다면 저 같은 건 찍어버리죠. 탁탁탁 찍잖아. 이렇게 있잖아요. 스마트폰이 있으면은. 그런데 이제 그건 우리 얘기고 그랬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순간에 바로 그 순간에 어떻게 된 겁니까? 우리 이제 하감 선생께서는 그것을 어떻게 했냐면은 아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이렇게 거기 이제 아드님이 쓴 거를 이렇게 뭐 이제 말씀하신 걸 제가 썼어요. 이렇게요. 제가 이제 보겠습니다. 자, 가을에 있을 본 정성 공부에 앞서 박공호를 비롯한 김경학, 김영학 등 참여 제자들과 관련자들이 대원사 법당에서 사전 모임을 하며 계획을 의논하고 있을 때다. 당시 대원사 주지는 박근국이다. 그날 금국 주지는 비단 보자기에 무엇을 싸서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다가왔고 참석자들을 쭉 살펴보고 둘러보면서 이중성 앞으로 왔다. 그리고 이중성의 신원을 확인하고는 비단으로 싼 것을 앞에 놓고 정중하게 2번 절하였다. 순간 함께 있던 사람들의 시선이 쏠렸다. 깜짝 놀란 하감 선생은 이것이 무엇이며 왜 내 앞에 놓고 절을 하느냐고 여쭈었다. 금국 주지는 이를 펼쳐 보이며 말하였다. 지금부터 31년 전 1903년 계묘년 4월 11일에 금산사 청년함에서 대선생님을 모시고 하룻밤을 자면서 가르침을 받았는데 새벽에 이 친필을 써주시며 앞으로 나의 제자들이 도통 공부를 한다고 모일 때가 있는데 그때 신원을 확인하고 전환하고 하셨습니다. 친필은 가로 35cm, 세로 45cm 정도 크기의 종이에 용봉 독전 석가벌이라고 쓰여 있었다. 그런데 이중성은 선뜻 받지를 않고 정중히 사양하였다. 야, 사양했다. 주지스님, 저는 감히 대선생님의 친필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 자리에 대선생님을 직접 모셨던 박공호 선생님을 비롯한 여러 제자분들이 계신데 그분들이 받아야 마땅하거늘 어찌 제가 받을 수 있겠습니까? 사양했어요. 그러자 금국주지는 부드럽고도 단호하게 말하였다. 나는 단지 대선생님의 심부름을 하는 사람일 뿐이고 받아야 할 분은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이중성 당신이시니 사양 말고 받으시기를 바라오 라고 하면서 자리를 떴다. 하감은 너무도 겸손하고 신중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해서
상계님의 친필 용봉 독전 석가부는 박금곡을 매개로 하여 하감 이중성에게 전수되었다. 참으로 여러분, 이 사건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이중성 선생 개인으로서도 또 백년 교훈사로서도 가장 저는 그 큰 의의를 갖는 사건이라고 봅니다. 이중성 선생은요, 이 28년 이후로 있잖아요. 상계님 신앙을 결심했어요. 천지대도를 따겠다고 결심했어요. 그리고 독립운동을 그만두고 이 청음으로 왔어요. 그리고 이제 결국은 이 제자들을 갖다가 만나서 상계님의 성운, 성적, 천지용사의 내용을 들으면서 막 공부를 하면서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내가 어릴 때 물놀이했을 때 말이지, 나를 구해 주셨던 그분이 말이지. 그리고 우리 어머니가 이렇게 참 그 겨울철에 돌아가시려고 할 때 내가 잉어를 잡아서 다려서 드시게 하면 살 수 있다 했는데, 그때 나타나셨던 바로 그분이 결국 그분의 돌을 닦으려 왔는데, 그 대선생님 상계님이 돌을 닦으려고 그렇지 않습니까? 언제든지 나를 내려다보시고 있구나. 내가 독립운동할 때 그 숱한 사선을 넘을 때도 나를 의모하셨구나. 나는 그분의 돌을 닦으려 왔다. 이 상계님이시다. 9천만 년 천지용사를 행하신 바로 그분이시다. 그런데 바로 1934년 갑술년에 이때 박금곡 주지로부터 있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대선생님께서 31년 전에 이게 전해주라고 했던 친필이니 받으라. 제가 생각할 때는요, 만약에 제가 당사자였다. 그러면 저는요, 결국 그날 이중성 선생께서는 그 친필을 가지고 결국 집으로 가셨을 거 아닙니까? 정읍으로, 대흥리로. 그러면 그날 밤 잠을 잘 수 있었을까요? 못 자죠. 엄청난 감동과 충격과 함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각자가 한번 그 주인공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잠이 옵니까? 그날 바로 하나님께서 시공을 초월해가지고 31년 뒤에 나한테 전화를 하셨단 말인가? 나란 말인가? 왜 나인가? 야, 이거 참, 바로 이 사건이 뭡니까? 이 판 안의 사건이 아니라 이 판 밖의 사건이 뭡니까? 상인님께서는 뭐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중성 너야. 너다 말이야. 이걸 말하는 거잖아요. 선생의 그 밝은 지식과 사서삼경을 이렇게 꿰뚫어 보고 신구왕분이 능하고 천지용사를 이해하고 이 세운과 교훈을 쭉 이렇게 알아보고 결국은 상계님 진리가 뭐예요? 결국은 9년 천지용사의 총 결론은 100여 년의 삼변성국으로 이렇게 흘러가는 이 100여 년의 세월을 마감하면서 의통인패로서 이렇게 인류를 구원하는 의통성업 아닙니까? 박공호 이 제자로부터도 있잖아요. 의통인패 제작법을 전수받았어요. 박공호 성도님이 그랬잖아요. 무진동지에 기도하면서 묻는 자가 있다. 전하라고 해서 너한테 전한다. 먼저 왔던 이상호한테는 내가 한두 가지는 안 가르쳐줬었어. 이렇게 말하면서 바로 당신이야 했는데, 여기서는 갑자기 박금국 주지가 말입니다. 이걸 전해주니까 이중성 선생은 그 무한한 감격과 그 감동과 또 충격과 그날 밤만 잠을 못 잔 건 아니고, 제가 볼 때는 뭐 그냥 그 어떤 충격, 뭐 다른 충격이 아니고 있잖아요. 이렇게요. 엄청난 그런 어떤 그 감동 속에 있잖아요. 그 세월을 그 당시는 보냈을 거라 이겁니다. 이것은요, 종통전수예요. 네가 해라 이런 말이에요. 너다 이런 말이에요. 제가 볼 때는 그래요. 그래가지고요, 이제 이런 일이 있었다 이거예요. 이런 일이 있었다. 자, 이렇게 과연 이중성은 누구인가? 용봉 독전 석가부는 무엇을 뜻하며 왜 상계님께서는 이 친필을 한 세대를 뛰어넘어 이중성에게 전하라고 하셨던 것일까? 과연 상계님의 어천 이후에 이처럼 친필 유품을 전해받은 사람이 그 누가 있었던가? 이게 1934년 사건이에요. 지난번에 우리 증산 천지대도의 그 김도영 그 총무께서도 얘기하잖아요. 아니 이때 1934년에 있잖아요. 이상호 선생도 있었고 이정립 선생도 살아 있었고, 뭐 이정립 선생은 이때 같이 수련 공부했던 사람이니까. 그런데 이제 이정립 선생의 이 어디입니까? 이 증산 교사에서는요, 이 사건은 안 써 있어요. 모르을 리가 없는데.
모를 리가 없죠. 그 뒤에라도 알았을 거고 당연히 알았어야 되는 사건이에요. 근데 안 쓰잖아요. 안 써요. 안 써 있더라고요. 자, 그때 이 당시에 있잖아요. 우리 쉽게 말하면 이렇게 비유 들으면 좀 뭐 죄송스러운 말이지만 대순진리를 그 창도했던 박한경 도전님은 1917년생이잖아요. 살아 계셨어요. 또 뭐 모교단의 큰 스승도 살아 계셨어요. 그분들한테는 안 갔어요. 누구한테 갔어요? 하감 이중성 선생한테 갔다 이겁니다. 이게 이 내용이 이 친필이 이게 무엇을 말하는 거겠습니까? 상인님의 뜻이 누구한테 있었다? 이중성 선생한테 있었다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중성 선생께서는 여기서 이제 재료 수집의 어떤 차원을 넘어서 이때 이제 하감 선생께서는 내가 이 천지개비경을 이것을 완성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이렇게 결심하게 되는 하나의 계기도 됐고, 그리고 이제 하감 선생은 천지공사의 성원 성적을 쭉 이렇게 결국은 이렇게 수집을 하면은 그걸 또 분석하게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내 일은 삼변이라야 성국하느니라. 삼변 성국이구나.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1변, 2변, 3변이다. 100년 세월이 뛰어넘는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하감 선생의 이 천지개비경을 이제 하감 선생께서 이제 성구를 이렇게 배치하고 이것을 이렇게 편수를 하셨잖아요. 그러면 하감 선생께서는요, 바로 이제 그 상계님의 뜻이 나한테 있구나. 바로 무진동지에 기도하면서 서운 성적을 묻는 자에게 의통인패의 그 제작법을 전하라. 의통인패를 전하라. 나였구나. 바로 나구나. 왜 몰라요? 다 알지. 바로 이 용봉 독존사건을 친필 글씨도 전수받았고. 그래서 나라 그런 걸 아셨지만은 그러나 하감 선생은 또 성고를 쭉 보니까 상계님의 그 성원 말씀 천지용사의 내용을 보니까 내가 완결자는 아니야. 또 이것도 아시게 된다 이거죠. 아시게 될 수밖에 없죠. 그래가지고는 어떻습니까? 다른 성구 말씀을 보면은 내가 완결하는 건 아니고 나는 이렇게 그 책을 쓰고 가는구나. 내가 이 상해님의 천지공사에 대한 뭐랄까 이 그 어떤 경전을 내가 쓰는구나 하는 것을 이렇게 알잖아요. 거기 보면은 이제 이런 말씀도 있어요. 여러 가지 그 성고가 있어요. 뭐냐면은 이제 우리가 다 지금까지 알아봤지 않습니까? 상해님 말씀에 그 어천 즈음해 가지고 있잖아요. 구리구리 계시는데 방 안에 가운데 누우셔가지고 차경석이 들어오는 걸 보고 눈을 흘겨보시면서 분명하지 못한 놈이로다. 네가 어찌 정가냐? 제자가 여쭈기를 경석이 장차 정가로 행세하나이까? 너희들은 정시를 가까이 하지 말고 차시를 가까이 하지 말라. 이제 하감 선생께서는요, 이 100년 교훈사라는 그 100년의 세월을 분명히 인지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세상에 흘러가는 그 대세도 이렇게 쭉 보시면서 있잖아요. 당신이 제시하고 있던 시대는 이것은 중간이었다. 또 있다. 이걸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가지고 이제 그분이 왜 몰랐겠어요? 나는 이제 이런 성구가 그분한테는 이렇게 화두가 됐다가 보는 거예요. 뭐냐면 이제 이런 거예요. 이건 이제 개묘편 이게 몇 장이죠? 9장인가 나오는 성구인데 있잖아요. 제자가 여쭈기를 우리나라 산림 고결에 고려와 신라가 합쳐진 뒤에 천여 년 만에 세 명의 대장이 나와서 세 대장이 또한 몸을 보존하지 못하고 산세가 용사하여 먼 성씨의 이씨가 원성지가 마침내 나라를 되찾는다 하옵니다. 말씀하시기를 먼 성씨의 이씨가 마침내 나라를 되찾느니라. 원성지가 누구야? 하감 선생의 마음속으로 들어봤을 때, 야, 이게 뭔가 우리나라에 이런 왔던 바둑두고 있는 4대 강국이 아니고 말이야. 물러나고 난 다음에 진짜로 우리나라가 이렇게 후천의 도주국으로서 이렇게 나라를 되찾게 될 때 이 원성지가 나는데 누군가. 하감 선생은요, 왜 연구 안 해봤겠어요? 왜 생각 안 해봤겠어요? 궁금하죠. 이렇게 자신은 아니라는 걸 알아요. 이제 또 여기 보면 가장 이런 거잖아요. 제가 이 갑진편 9장에는 있잖아요. 대선생께서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방탕한 사람이 하나 있어서 사방으로 또 돌아다니다가 마침내 잘못을 뉘우치고 깨달아서 좋은 땅을 골라 단을 쌓고 도장 만들었다는 거잖아요. 선악을 배우며 닦으며 지성으로 하늘에 기도하니 따르는 사람이 불과 몇 사람이더라.
한 세상의 비숨과 손가락질을 받더니 끝에 가서는 도를 이루어 하늘에 오를 때 하늘문이 호련히 열리며 선관 선녀가 son경의 음악으로 빠져나와 한 세상의 공경과 부러움을 받았나니 나의 도 아래에서 이와 같은 사람이 있으리라. 아도지하에 이와 같은 사람이 있으리라. 당신은 아니거든. 그러니까 상길이 이중수 선생은 아셨어요. 사람 둘이 있으므로 나서지 못하노라. 이 말씀이 뭘까? 왜 생각 안 해보셨겠어요? 자신이 용봉 독존 석갑을 친필도 전수받았고 의통인패 제작법도 전수받았고 또 1140년에 박공호 총독에서 돌아가시면서 만들어놨던 의통인패도 전수하려고 했잖아요. 자신이 상계님의 계시가 없다고 해서 안 받았을 뿐이지. 그러니까 이중성 선생께서는 이제 뭐랄까 이제 어떤 틀을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단체를 안 만들었어요. 교주가 안 됐어요. 신도를 끌어줘 모으지 않았어요. 오로지 자신이 그 시대에 부여받은 상계님이 이렇게 이중성 선생한테 내리셨던 그 일이 뭡니까? 그것은 문기천추 도덕파라. 소년제기 발천마하니 수파용천의 기세마요.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석상오동 지발향이요 음중윤료하라. 문기천추 도덕파. 글로써 천추에 큰 물결을 일으킨다. 가생이여 그대는 어찌 장사의 희생을 원망하랴.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래서 이제 이중성 선생께서는요. 이게 어떻게 일이 되는구나 하는 걸 알고요. 이제 서문에다가 이제 천지개벽 서문에다가 자신의 그 깨달음을 쓰지 않습니까? 상계님이 어떠한 위격을 갖고 있는 분이다. 상계님의 위격을 네 가지로 얘기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음에 어떤 한번 시간을 내려서 말씀을 같이 나눠보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이중성 선생은요. 내가 대두목이다. 내가 뭐다. 이런 생각 안 하신 분이에요. 자신의 위치를 정확히 알고 있던 분이에요. 뭐라고 되어 있냐. 오호라 세상에 떠도는 말들이 헛되이 전해지고 함부로 말해져서 허전망설 옳지 않은 말들이 많으니 한탄을 이길 수 없노라. 천운이 돌고 돌아 난법의 운이 끝나고 난법의 운이 장차 끝나고 진법의 운로가 새로워지면 유신하면 이게 뭐예요? 100년 난신해운공사의 그 막바지가 되면 이변의 끝자락에서 3변으로 넘어갈 때 그때가 되면 성덕군자가 그 사이에서 나와서 올바른 붓과 올바른 이론으로 정필정론으로 반드시 알맞음을 얻어서 필득기 중 큰 덕이 더럽혀지지 않으리니 이리하여 대학 우경 장하지교가 명명백백해지리라. 나 또한 목마른 듯 이를 바라지만 그 세상이 오는 때의 조만을 알지 못하고 사실은 알았으면서도 이제 그냥 뭐 파악을 하셨겠죠. 그렇지만 이제 그냥 이렇게 겸손하게 쓰시는 거예요. 여기다 대고 내가 다 알아 이러면 또 이거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쭉 쓰신다 이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에 이제 아들한테 자 이제 좀 하잖아요. 이렇게요. 오로지 한 마음으로 정성을 들여서 유정유일 도를 구하여 얻음이 있으면 이 책을 올바로 고쳐서 나도 여기 잘못 쓴 게 있다. 있을 수 있다. 이 책을 올바로 고쳐서 아버지와 할아버지의 죄를 가볍게 하고 이로써 정덕군자의 글을 기다리면 이렇게 제가 이제 이걸 이렇게 말씀을 쭉 보니까요. 하감 선생은 그 난법의 운이 끝나고 진법의 운로가 새로워질 때, 그러니까 이변기운이 끝나고 삼변기운으로 이렇게 전환할 때 이 성덕군자가 나온다는 말을 써요. 이렇게 그 성덕군자가 이제 정덕군자가 되는 건데, 그걸 갖다가 왜 그걸 갖다가 이 이중성할 때 성자예요. 덕이 왕성하다, 덕이 무성하다, 덕이 번성한다. 그런데 거기다가 성덕군자라고 안 하고 뭐 대덕군자라고 하든지 뭐 이렇게 다른 말도 쓸 수 있었는데 거기다가 자신의 그 이름의 마지막 성자를 집어넣는다는 거 아닙니까? 그것은 그 마지막에 나오는 그 인물은 나의 이 천지개벽경을 이 발판으로 삼아서 이걸 기반으로 해서 나온다. 이런 것을 이미 내다보셨던 것 같아요. 내다볼 수밖에 없어요. 여기에다가 모든 것을 인생의 모든 것을 쏟게 되면요 눈에 확 보이는 거예요. 다 그냥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는 이제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그 우선은 제가 이제 드릴 말씀은 뭐냐면은 이 상계님의 친필 용봉 독존 석가불은 결국은 이제 그게 해방 후에는 근하 김종용이라는 분이 이제 그걸 가지고 또 이제
대순경영 3판에 집어넣겠다고 이제 졸라가지고 이제 결국은 그분한테 넘어가요. 그렇게 되면서 그 김근하, 김종용이라는 분이 이제 그것을 복원하고 있을 때 이제 홍범초 교수님이 그 집을 방문해가지고 그걸 찍어요. 사진으로. 바로 이게 이제 범증산교사 777쪽에 나와 있는 이 사진이에요. 이 사진을 찍어놨기 때문에 바로 이제 이 사진을 약간 이렇게 옆에서 각도에서 찍었는데 이것을 이렇게 각도를 맞춰서 다시 맞춰보니까 이제 이러한 친필이 나온 거예요. 이런 모습이었다 이거예요. 용봉 독존석가불. 그런데 이제 이 용봉 독존석가불의 이 친필에 대해서 이제 결국은 경전 선생께서도 이제 도전에다 쓰시죠. 근데 이제 경전 선생께서는 당신이 주인공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건을 크게 부각을 이렇게 안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는 이제 결국은 여기 보면은 어디죠? 도전 6편에다가 이제 이렇게 썼는데 여기다가 그냥 뭐라고 되어 있냐면 소제목이 용봉도수, 용봉 독존 석가불이에요. 이게 한 세트로 되어 있는 게 하나에 이게 원래 이게 본 모습인데 독존 석가불은 사라져 버려요. 전 잘못이라고 봅니다. 용봉도수라는 제목이 저는 이 제목보다도 용봉 친필을 전수받은 이중성 또는 상계님께서 이중성에게 용봉 독존 석가불 친필을 전수하다. 이게 저는 더 소제목으로 더 맞은 것 같아요. 그 내용을 썼어요. 이렇게 쭉 써가지고 이제 이렇게 뭐냐면 마지막 자리에 보면은 금곡이 상계님의 친필을 공손히 받아 먼저 깨끗한 종이로 싸고 다시 비단으로 고이 감아 보물처럼 보관하여 두니라. 여기까지만 썼어요. 중요한 것은 박은국이 보관했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뭡니까? 1934년 갑술년에 바로 이중성에게 전화했다. 요 내용은 안 들어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도전에서는 이제 그 용봉의 그 글씨 있잖아요. 글씨를 갖다가 이제 이렇게 실어 놓잖아요. 실어 놓을 때 이제 이렇게만 돼 있어요. 용봉만 들어가 있어요. 이것은 이 상계님의 이 친필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쓴 거예요. 이 용과 봉 사이에는요, 이 간격이 넓어요. 여기는 쫙 좁아져 있잖아요. 그리고 비슷한 것 같죠? 이게 구양수체인가? 이렇게 구양수체인가? 그래가지고요. 그러나 요것이 이렇게 보면요, 요런 모습이라든지 이것이 달라요. 이게 다른 사람이 쓴 모사품을 갖다 놓은 거예요. 또 독존석가불도 없잖아, 이렇게요. 여기다가. 증산 교사를 쓴 이정입 선생도 자신이 직접 그 참석한 수련 법석이었고 이 사실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증산교사에서는 이중성한테 전달됐다. 이거 안 써버리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 경전 선생께서도 뭐냐면은 이 초판도전에다가 똑같이 이렇게 용봉 이 글씨를 이렇게 상계님의 친필은 아니지만 집어넣고 여기는 뭐라고 썼냐면요. 1992년판 이 도전에다가는요. 계묘년에 상계님께서 모학산 청년함에서 대원사주지 박공국에게 써주신 글이다. 갑술년 1934년 9월에 이중성에게 전해졌다가 다시 김종용에게 전달되어졌다. 여기 썼어요. 이렇게 또 이중성이 나와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 이 도전 재판으로 넘어가서는요. 이중성 삭제돼요. 없어져 버려요. 그냥. 계묘년 1903년 3년에 상계님께서 대원사주지 박공국에게 써주신 글 이중성한테 주었다 이런 얘기를 없어져 버렸어요. 왜냐하면 이제 이중성 부각을 안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판박계 사건을 알다 보니까 결국은 상계님의 뜻이 이중성한테 있었다. 이게 받은 사람이 이중성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중성이 주인공이 돼야 되는데 다른 사람들은 이정입 선생은 자기가 주인공이고 그리고 이제 경전 선생님도 자신이 주인공이니까 이 사실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부각할 수가 없는 거지. 내가 볼 때.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해요? 이름을 빼버리는 거지. 아니, 이거 제 생각입니다, 이거. 그러니까 너무 또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용봉 독존 석가불. 이게 과연 뭐냐 말이야. 상계님께서 이중성한테 주었어요? 그러면 용은 뭐고 봉은 뭐를 상징하느냐? 주는 사람은 상계님, 받는 사람은 이중성. 그 뭐예요? 용은 상계님이지, 천자. 그러면 이 봉은 누구예요? 하감 이중성 선생이죠. 그렇게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왜? 이중성 선생이 무슨 띠예요? 정유생, 닭띠. 닭이 뭐예요? 닭이 새지 뭐. 닭 중에서 으뜸되는 닭이 뭐예요? 장닭. 장닭이잖아요. 장닭.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이 있어요. 뭐냐면은
닭이 1000마리면 그 중에 봉황이 1마리가 있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이렇게요. 그러면 1000마리의 닭 중에 1마리의 봉황이 있다. 이렇게 뭐랄까 그건 뭐예요? 봉황이라고 그래가지고 갑자기 뭐 생김새가 이상한 게 아니고 있잖아요. 이렇게요. 내내 닭이에요. 닭. 그 중심이 되는 닭. 그 닭을 갖다가 봉황이라고 하는 성스러운 표현으로 한 거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이 증산 천지대도의 이 강좌에서 제가 이제 하감 이중성 선생의 그 일생을 말하기 전에 마테오 리치 이마두 신부님을 갖다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마두 신부님이 바로 천상 신명계 그 동방칠성 신명계의 그 주벽인데 상계님이 1603년에 바로 이제 김행렬한테 동방칠성은 신명계의 주벽인데 내 병을 받들어 인간성에 내려와 있다. 인간으로 와 살고 있다. 지금 초립동년이다. 누구예요? 바로 하감 이중성 선생님이시다. 동방칠성이란 말이에요. 저기는 뭐예요? 독전 석가불. 무슨 뜻입니까? 석가모니 서방칠성이죠. 근데 앞에 독전은 뭐냐? 천상천하 유아독전?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석가가 태어났는데 태어나자마자 이렇게 뭐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몇 걸음을 가면서 천상천하 유아독전이다. 이 천상천하에서 나 한 사람만이 홀로 전기해. 이렇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잖아요. 이렇게 흔히. 그게 아니라 이 독존이라고 하는 것은 홀로 독자. 모든 개개인이 누구나가 존귀하다. 모든 사람이 인존이다. 모든 사람이 인존 태일이다. 이런 얘기잖아. 이렇게 저희가요. 그걸 갖다가 석가 3000년 전에 석가불이 이제 그 뭐랄까 갈파해가지고 외친 거 아닙니까? 나만 부처가 아니야. 모든 사람이 다 부처야. 모든 사람이 깨달으면 다 부처가 되는 거야. 못 깨달았으면 이거 부처가 아니고 짐승이고 그렇잖아요. 이걸 말한 거잖아. 이렇게요. 그걸 갖다가 이제 그 1000년 뒤에 왔던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예수 성자도 어렸을 때 청년기 때 그때 이제 그 동양에 와가지고 불교를 공부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내내 같은 거잖아요. 그 성경에 써 있어요. 너희들이 다 하나님이다. 이렇게 인간이 하나님이다. 인간이 신이다. 이걸 말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사람이라는 것은요. 그러한 그 석가나 예수의 가르침이 원래 가르침 있지 않습니까? 나를 신격화해. 나를 불사하러 모셔. 나의 어떤 모양을 갖다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다 절해. 살려달라고 해. 응? 이렇게 하는 가르침이 아니거든요. 그분들의 가르침은 있잖아요. 석가불도 그러잖아요. 나를 그렇게 불상 만들어 놓고 살려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뭐 이렇게 하라는 진리가 아니라 나의 이 가르침을 너희들이 잘 이렇게 공부하고 깨달아가지고 나는 그냥 이렇게 진리를 얘기해주는 그냥 아저씨 같은 사람이야. 너희들이 진리를 깨쳐. 이걸 갖다가 이런 얘기잖아. 이렇게요. 그래서 법등명 자등명. 법을 등불 삼고 자신을 등불 삼아서 그 깨달음의 세계로 나아가라 이런 뜻이지. 불상 세워놓고 거기다 막 수없이 절을 하면서 저를 살려달라는 그런 노예 신앙을 하라는 게 아니라 이겁니다. 예수님의 신앙도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한테 무조건 빌어야 됩니다. 살려주십시오. 구원해 주십시오. 구원은 누가 해주는 거지? 지가 해야 하는 거지. 지가 저를 구원하는 거지. 지가 저를 깨달아야 되는 거지. 옆에서 이렇게 지시를 해주고 가르쳐주는 선생님이지. 그런 거잖아요. 이렇게요. 독존 석가불이다. 독존이라는 게 뭐예요? 석가모니 혼자가 존재하다는 그런 뜻이겠습니까? 모든 사람 하나하나가 다 홀로 독자 그 개인이 말이지. 이렇게 다 인존시대 천존과 지존보다 인존이 크니 이제는 인존시대니라. 그게 뭐예요? 인존태일이니라. 이런 말씀이라고 보여진단 말이에요. 고수부님께서 소천지가 니들이 소천지인데 대천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용봉 독존 석가불이라는 것은요. 상계님을 중심으로 해서 이 동방칠성과 서방칠성. 근데 동방칠성은 어떻게 했어요? 상계님의 이 천지공사를 이루기 위해서 인간의 몸으로 내려와 있잖아요. 내려와 있을 때 서방칠성은 안 내려와 있거든. 천상 신명계에 있으니까 이제 저쪽에 딱 이렇게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상계님께서 마테오 리치 신부를 데리고 이 지상에 내려왔을 때 천상 조화정부를 떠나서 내려왔을 때 그럼 천상 신명계에서는 그 3계의 어떤 그런 살림을 누가 해야 돼요? 서방칠성이 하고 있어야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용봉 독전 석가불은 우리가 볼 때 흔히 볼 때 상계님의 오른팔과 왼팔 좌의정과 우의정 동방칠성과 서방칠성 그 중에서 이
동방칠성은 인간의 몸으로 내려왔다. 그래가지고 용자가 거꾸로 세워져 있던 써있는 거 아닙니까? 이건 뭐예요? 상계님의 기운을 그대로 받든다. 이것은 인신합덕이며 뭐 신인합이라고 할까? 인신합덕이지. 인신합덕. 이렇게. 그런데 이제 이 봉은요. 다만 이중성 선생님을 말씀하신 것에 거기에 끝나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상계님 말씀을 보면요. 봉황이 또 나오거든요. 판한 사람 판한 공부할 수 없어 허리끈 졸라매고 뒷문 열고 대답하니 봉황이 지적인다. 이 봉황이 또 나와요. 그래서 상계님의 그 384 황국수공사를 보면요. 이 후천 5만 년에 이 지구촌을 이렇게 그 통치해 가는 그 384의 황극들이 나온다 이겁니다. 그 중에 제 1번이 뭐냐면은 바로 후천의 당요 상계님. 그 다음에 이제 2번부터 384번까지가 이제 쭉 또 그 인물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인물들이 전부 다 뭐냐? 저는 봉이라고 보는 겁니다. 왜? 우리나라 세운에서도 이 세운의 이 대통령의 그 휘장이 뭡니까? 봉황이거든. 이승만, 윤보선,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쭉 이재명 대통령 이르기까지 있지 않습니까? 전부 다 봉황으로 상징하고 있잖아요. 세운에도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런 말씀을 이렇게 드려보면서요. 제가 이제 오늘 말씀드린 것은 또 제가 이제 약간 두서없게 말씀을 드렸는데, 자, 우리는 판 안의 흐름만 알고 있었다. 여기에서는 해답이 없었다. 상계님께서는 판 밖에다가 감춰두셨다. 이것이 이제 갑진을사의 시간대에 드러나고 있다. 이렇게 갑을청룡의 시간대에 드러나고 있다. 상계님의 뜻은 이중성한테 있었다. 그래서 박공호를 통해서 의통인패의 제자법과 의통인패를 전수하셨다. 그리고 상계님의 친필을 바로 너다! 라고 하는 이거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1234년 갑술년에 바로 박근곡 주지를 매기로 해서 하감 이중성 선생한테 전수하셨다. 이 사건, 이중성 선생은 천지개백경을 편수하셨다. 천지개백경 안에 우리가 알고 싶어하는 천시와 지의와 인사에 대한 모든 내용이 들어있다. 뭐 우리 증산천지대도는 참 뭐랄까 겸손하게 우리 이중성 선생님의 맥을 이으려고 한다. 뭐 어떻게 우리만 있겠어요? 모든 1만 2천 일꾼들이 다 또 이을 수 있는 거고 그런 거니까요. 이런 말씀을 이렇게 드려보면서 있잖아요. 이제 여기서 이제 제가 좀 말씀을 못 드렸는데 마침내 이제 1234년 가을에 이제 이제 공부가 이제 진법주 수련 공부가 있을 때 거기서 이제 상계님께서 김경학과 김영학의 꿈에 나타나서 너희들이 어찌 어머니를 찾아보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막 꾸짖어 가지고 있잖아요. 공부하는 와중에 그때 이제 고수님께서는 이 통학교단에 이 살림을 마치고 있잖아요. 오송산에 가 계실 때 말년에 그래가지고는 이제 선화하시기 1년 전 잠깐 그 전인데 이때 이제 가서 우리가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으니 와서 수련 법석을 한번 주재해 주십시오 해가지고 이제 수부님께서 오셔요.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이 이제 이 도전에 또 잘 이렇게 써 있어요. 여기 보면은 내용이 나와 있어요. 도전 11편 384장 이제 김경학 성도 등의 수련 공부를 돌봐주심. 이 제목도 괜찮지만 있잖아요. 이제 이건 뭐냐면은 상계님께서 이중성에게 용봉 친필을 전수함. 그리고 고수부님께서 수련 공부를 이렇게 주재하셨다. 이때 이중성을 이렇게 직접 배웠다. 이런 내용이 이제 주제가 제목이 돼야 될 것 같아요. 날짜도 써 있어요. 9월 7일에 이제 갑술년 9월 7일에요. 김경학과 김영학이 수부님을 찾아뵙고 여쭈기를 저희들이 모악산 수왕암에서 수련을 행하던 중에 상계님의 성령이 나타나시어 수십 년 동안 사모님과 막혀 지낸 것을 꾸짖으시고 이 길로 가서 너희들의 어머니를 모셨다가 지난 모든 일을 풀고 이전의 정의를 다시 계속하지 않으면 화가 있으리라 하고 말씀하시므로 저희 두 사람이 일동을 대표하여 왔사오니 저희들의 이전 과실을 깊이 용서하시고 함께 가시어 앞으로 사흘 동안 수련 법석을 주재하여 주옵소서 하며 회오의 눈물을 흘리는지라.
수부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지난 일은 한갓 꿈과 같을 뿐이나 70 노인이 멀리 와서 이렇듯 간곡히 말하니 내가 비록 건강이 허락지 않을지라도 멀리할 수 없노라 하시고 두 사람과 함께 수항암에 가시니라. 이때 박공구와 추창하여 김영학, 김경학, 이성영, 김수웅, 이중성 내외 등이 모여서 수련 공부를 하는데 수부님께서 공부를 주재하심에 김수웅이 실력을 얻어 풍운조화를 자유자재로 일으키니라. 그래서 이제 이 갑술련에 상gin이 수부님께서 수항암에 와가지고 누굴 보시게 되는 거예요? 이중성 내외를 보는 거죠. 이중성이구나. 왜 모르시겠어요? 이 사건이 있잖아요. 갑술. 갑술의 뜻이 뭐예요? 1등계. 걔는 일꾼이에요. 상계님께서는 일꾼을, 그 12,000 일꾼을 있잖아요. 소로도 비유하시고 개로도 비유하셨어요. 자는 개가 일어나면 산호랑이를 쫓는다. 이렇게. 상말의 개를 강아지라, 상말의 그 강가를 개라 하나니 네가 꿈을 옳게 꾸었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1등계, 1등 일꾼. 누구예요? 이중성, 하감 이중성. 1등의 우두머리.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분이 쓰신 천지개벽경. 그걸 통해서 우리는 상계님과 수부님의 그 천지공사의 그 진의 참된 뜻을 우리가 알게 되고 결국은 이 천지개벽경을 바탕으로 여기에 이제 의통인패 제작법이 나오잖아요. 이걸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올바른 의통인패를 만들어서 인류를 구원하는 의통성공을 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좀 이렇게 좀 말씀이 좀 이렇게 좀 조리가 좀 안 쓰고 장황했는데요. 좀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고요. 또 다음 시간에 뒤를 이어서 말씀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